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57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문화평론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 문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 이 중 국내 발생이 330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성남시 무도장과 용인시 합숙소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8명, 인천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오늘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이 252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약 76%를 차지하면서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78명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오늘 11명이 추가돼서 누적 1,573명입니다. 네, 서울시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서울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네, 기존 집단 감염 확산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저녁 6시까지 5명이 추가돼서 서울에서만 183명, 전국 단위로는 최소 220명 확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도 누적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학부모 감염으로 시작해서 교사와 원생 그리고 가족 등까지 감염이 확인된 서울 양천구 유치원 관련해서는 어제 1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확진자 126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 118명, 해외 유입 8명인데 자세한 발생 원인별 집계는 잠시 뒤 11시에 발표됩니다. 네, 특히 순천향대 병원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확진자 발생 초기에 병원 측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하지 않아서 확산세가 커졌다라는 간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미 병원 내 전파가 진행된 후에 첫 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순천향대병원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달 12일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200명대 단위까지 진입한 건데요. 서울시는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 자체가 가장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염 전파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퇴원 환자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N차 감염이 생겨나고 확진자가 많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더 우려가 커지는 건 당초 임시 중단됐던 순천향대병원 외래와 응급실 진료가 어제부터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원내 확진자 추가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과 상의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가급적 병원 방문이나 면회를 자제하고 입원 환자는 보호자 1인만 동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원책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할 때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요? 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각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됩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서유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300명대, 특히 이제 300명대 중반이 나왔는데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제 이유는 검사 건수는 평일날로 회복이 되었지만은 주말을 지나게 되면 특히 월요일 날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희석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화까지는 주말 영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수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수목금토는 설 연휴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한 주 남아있는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토의 영향이 향후의 향배를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일단 서울시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시 수도권의 바이러스 농도가 밀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감염 불명확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확진자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밀도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검사 건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거리 두기를 다시 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조정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날이 지나고 나서 토 일요일 날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틈타서 제가 완화 기조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완화하는 것을 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화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 당국은 언제나 일관성 내지는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삼모사 내지 조변석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잘못 판단이 되어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적당한 명분이 쌓였을 때 변화와 이런 거를 시장에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주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이번 주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백신 접종을 할 때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에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수목금토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강화하는 조치로 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하루 이틀 정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화한다고 하는 여지는 남겨두되 예. 다소 기간을 두면서 살펴보고 그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나오는 그 수치에 연연을 하기보다는 확진자 추이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학교가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동량이 많아질 텐데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3월 초가 되면은 초중고 또 대학이 네. 다 이제 개강을 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초중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아마 이제 밀집도라든지 상황을 예. 보면서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로 모이니까 이제 걱정이 없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비교적
통제가 상당히 잘 됐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확진자 수가 500명대나 600명대로 높아지지 않고 지금의 300명대나 또는 200명대 후반이 나온다고 하면은 학교는 비교적 안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옛날에 200명 되기 전에 우리가 학교를 열었는데 200명 이상이 될 때도 학교를 일부 우리가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훨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행했을 때는 상당한 그런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질서를 갖추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주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 정도로는 학교가 열려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화 조치를 하면서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가기에는 뭔가 좀 섣부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강조하셨던 게 백신 접종 전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이상적인 수치는 뭐 한없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수를 이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놨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로는 예. 200명대 이하, 그러니까 100명대 수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리인데도 예를 들면은 뭐 150명, 160명 이런 수준이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 150명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백신 접종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또 큰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접종이 상당히 속도감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확진자 숫자와 관련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확진자 수, 한 20일 정도까지는 확진자 수가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20만 명씩 나오던 확진자 수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오히려 30만 명 정도로 올라가면서 피크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신이 더 접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례는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약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루에 6,000명을 찍었던 적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랬던 그거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다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주게 돼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마스크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에서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마스크 착용을 잘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우리와는 달리 잘 안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상당히 완화 기조를 얘기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에 훨씬 취약한 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화가 됩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보호 효과가 나타나면서 확진자 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접종을 한 국민이 50%를 약간 상회하고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초기 접종을 시작한 고령자 측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급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예. 18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도 이제 접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백신 효과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을 막 시작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마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소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잘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드라마틱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기보다는 다소 정체된 상태로 예. 다소 늘어나다가 아마 늘어나는 게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해주셨는데 묶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에는 이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일단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물론 백신 접종이 되면서 줄긴 하겠지만 이게 좀처럼 잡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스라엘이 약간 이제 종교가 상당히 강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교 또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분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백신을 접종하던 것이 1차 접종 50%를 넘어가면서 다시 약간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0% 정도는 되어야 집단 면역에 예.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접종을 70%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을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네. 있으니까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맞다고 하면은 거의 보호 효과가 9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만 하게 되면은 거의 보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용성을 높여서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빨리 70%를 접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인 경우에 50%까지는 접종이 아주 신속하게 잘 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70에서 80%를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예. 이스라엘이 일부 일상으로의 복귀를 재개한 것처럼 그 복귀의 재개는 훨씬 빨리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전 세계에 미치는 백신 효과에 대한 영향도 훨씬 크게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해 주셨고 미국과 영국 같이 이렇게 코로나19 접종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국가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정세를 이제 찾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미국도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백신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 확실히 자신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참에 백신을 훨씬 더 빨리 공급을 받아서 속도를 높여서 더 대규모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지금 원래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두 백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예.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미국보다 상황이 좀 더 좋습니다. 영국도 지금 봉쇄 해제를 일부 추진을 하면서 네. 동시에 4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학교도 개학을 하려고 3월 하고 8일부터는 그렇습니다. 학교도 개학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를 영국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백신 효과는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건은 공급이 충분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도입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국 백신이기 때문에 훨씬 공급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도 상당한 그런 아마 일상으로의 복귀를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아직 백신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 요양원, 요양병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나온 게 93.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이 26일 날부터 일어나는데 그것도 논란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 않습니까? 물론 65세 이상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64세에서부터 18세까지가 맞는 그런 백신이면서 동시에 지금 1차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맞겠다고 하신 분들이 93.8%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향후에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떨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수용성에 대한 설문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오면은 바로 맞겠다고 하신 분이 거의 한 46% 되고 다소 유보적이다라고 하는 분이 또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실제로 맞겠다고 하는 거의 94% 되는 예. 분, 이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분들은 내일 모레면은 백신 접종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인 경우의 답변율 또 백신 수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 네. 차례가 오면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접종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도 백신 접종이 임박해서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1차적으로 동의하신 94% 정도 되는 분들의 그 설문 내용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설문조사 응답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리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맞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생각해 볼 게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6일부터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그 다음 날인 27일 날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두 백신에 대해서 다 대상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아니고 네. 종사자도 아니시고 또 의료진도 아니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대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구심이나 이런 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 또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스스로 내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맞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 접종을 우선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은 정파의 문제라거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대사다. 라고 하는 관점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단지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한다 안 한다 또 순서를 어겨서 접종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국가가 처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하고 두 나무가 번째는 아니라 숲을 봐라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두 번째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 또 국회의장까지를 포함한 몇 분이 동시에 백신 접종하는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째,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고 예.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장 또 야당의 지도자 이런 분들이 동시에 백신 접종에 나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국가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국가의 대사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어떤 백신을 접종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향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실적인 지침 하에서는 다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정치 이념을 떠나서 여야 지도자를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맞아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급물살을 탈까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도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조성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또 예. 백신 수용성과 관련해서 어제 정은경 청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전히 질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제 네. 많이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정 청장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된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청장께서. 그러니까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18세부터 64세까지는 안심하고 맞으시라. 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65세 이상은 논란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 또 국회의장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65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8세에서 64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에게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폭넓게 백신 접종이 되는 데 있어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또 화이자 백신이 되었던 이후 다른 백신이 되었던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상당히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수용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알리고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짜 뉴스들이 좀 어제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백신을 접종을 거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확진자가 돼서 누군가한테 전파를 했을 때 나한테 이런 거 뭐 돈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더 떠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하나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백신의 콜드 체인이 아주 까다로운 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네. 그 백신을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감 없이 전문가들이 또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서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예.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고 투명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저는 홍보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신과 관련, 백신 접종과 관련한 어떤 그런 좋은 홍보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부작용 사례라고 하더라도 뭐 홍보는 아닙니다만은 부작용 사례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예. 준비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네. 진행이 되면은 백신 수용성을 높여서 빠른 시간 내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감염을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린 패스라는 걸 주고 있나 봐요. 우리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혜라고 하는 말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제 특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는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시간에 그냥 백신이 접종이 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된 어떤 결과물로서 확인서를 준다고 하는 게 특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영화관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영화관을 가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마음으로 이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종을 못한 분들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언젠가는 그 순서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먼저 접종하신 분들이 혜택이나 특혜는 아니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분들에게 백신 수용성이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훨씬 더 관리가
다양한 형태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훨씬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발급을 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특혜는 아니고 오히려 백신 접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쓸데없는 정치 공방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가장 큰 국가적인 대사는 백신 접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대사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쓸데없는 공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서 언제나 균형점을 갖고 보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진영 논리나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언론이 잘못 오보를 하게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어떤 이해 집단에 속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그 무게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굉장히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정치권, 두 번째 언론, 세 번째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국가의 대사에 임해야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오늘은 문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년은 사실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침체됐던 시기인데 최근에 방역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공연들이 속속 재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방역이 말씀하신 대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공연이 예. 재개될 예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속속 지금 여러 공연들이 그러니까 그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예. 뮤지컬들도 이런저런 공연들이 예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층들한테 화제를 모았던 싱어게인 오디션이라든가 미스트롯 2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3월 달부터 지금 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고 모처럼 공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계속해서 3월 달에 안정세가 유지될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공연계가 물리적인 공연은 공연대로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다른 미디어하고 협업을 하는 새로운 관행이 나타나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이죠. TV로 중계를 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 업계가 이번 예. 사태를 계기로 체질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공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 PCR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대학로에 지금 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 것인데 30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침으로 검사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띄어쓰기가 아니라 거. 띄어앉기를 예. 하지 않고 공연장에 붙어 앉아도 되도록 그렇게 30분 만에 바로바로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정말 검증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되면
공연계 활성화에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관객 수 입장에도 제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공연장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런 방역 수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자가 문진표, 예.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의무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조금 다른데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방역 2단계거든요. 그래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하고 그다음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5단계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외 좌석 띄우기 요것만 지금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이 추세가 좀 안정화가 돼서 공연계에도 따뜻한 훈풍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영화 산업도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지금 업계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73%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예. 그리고 관객이 그 전에 2억 명, 연간 2억 명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6천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 전체가 거의 공멸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과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영화관 가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예. 거 아니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걱정만 할 뿐이지 딱히 대책은 없고 그나마 OTT 서비스를 예.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영화들이 거의 지금 망할 뻔했었는데 OTT로 약간 그래도 원가는 보존하는 선에서 네. 그렇게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영화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상영이 안 되고 지금 그 모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개봉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 예.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극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보던 스타일에서 그 생활 패턴이 예. 그 OTT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는 그 OTT를 각자 알아서 보는 이러한 생활 패턴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최근에 OTT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었고 그다음에 대형 TV 이게 예.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으로 사람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극장은 하나의 이벤트의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대체할 수 없고 또 가장 저렴한 데이트의 그 코스이기 예. 때문에 아마 극장 영화 시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위축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OTT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OTT 시장을 외국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외국 자본 OTT 서비스에 우리나라 영상 제작업계가 하청 산업처럼 예. 종속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은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자생적인 플랫폼이 크기도 힘든 상황에서 콘텐츠가 종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수들도 사실 얼굴을 보고 콘서트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IT 기술이 워낙 발달했고 예. 아이디어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 대면하는 콘서트를 못하게 된 현실을 온라인 콘서트로 돌파를 한 거죠. 근데 온라인 콘서트 자체는 해외에서도 서양에서도 예.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온라인 콘서트가 가장 다채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방탄소년단, BTS요. 블랙핑크 예. 이런 팀들이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전 세계 팬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연계 하나의 그 또 다른 장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이 코로나 시대에 뭐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서울문화재단에서 6대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대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예술계에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고 창작 공간을 예술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여러 가지 축제들 있잖아요. 예. 이것을 최근에 이제 고립과 단절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면 축제 방식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로에
예술청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공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